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네, 아무튼 수학여행을 앞두고 마음이 싱숭생숭하신 거는 이해가 됩니다만은 우리는 수업을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할 의무가 있는 학생들이에요. 그죠?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다룰 주제 바로 성리학이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1년 동안 동아시아 수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단원이 바로 이 성리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형이상학적이고 설명학과에다가 철학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상의 부분을 다루다 보니 좀 어렵습니다. 선생님도 사실 윤리 선생님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은 또 오죽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조금 빨리 해서 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 좀 간략하게 줄여서 빨리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년에는 3시간에 걸쳐서 설명했었던 단원인데요. 올해는 2시간에 걸쳐서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조금 모자라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빨리 지나갈 거니까 잘 보고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성리학이란 유학의 한 갈래입니다. 새롭게 나타난 유학이라고 보면 되는데, 따라서 이 성리학이라는 학문이 나타나게 된 배경을 이해하려면 그 이전에 유학의 변화부터 좀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유학이라고 하는 거, 공자, 맹자의 사상으로부터 비롯된 종교이자 사상이 바로 유교, 유학이죠. 그죠? 자, 알다시피 진나라가 법가적 통치에 의해서 멸망하고 난 이후에 새롭게 중국을 재통일한 한나라에서는 법가 사상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통치의 사상이 필요해졌습니다. 그죠? 그게 바로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그래서 한무제 시기에 유교가 새롭게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채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잠깐만, 내가 이거를 어디에다가 올려놓고 봐야 설명을 하면서 잘 될 수가 있을까? 이씨. 짜증나. 오늘도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지? 네, 다시. 진대의 법가 사상을 대신해서 한나라 때 유교, 유학이 새로운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채택되었어요. 그죠? 자, 우리는 이러한 학문들을 일컬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관학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한 나라에서, 한 국가에서 장려하는 학문이자 그 나라의 통치 이념이자 사상의 근본이 되는 학문을 가지고 관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한나라 때는 이 유학이 국가 통치 이념으로 채택이 되면서 나라에서 다들 이 유학을 가르치고 공부할 것을 강조하였다라고 우리 이미 배웠어요. 그죠? 네. 그러면서 이제 유학교육기관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오경 박사만 임명되고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유학이 한나라 때 국교가 뭔가요? 그렇죠. 그 나라의 종교죠. 그죠? 한 나라를 지배하는 이념으로서 국교의 지위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유교 유학에게도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남북조 시대예요. 남북조 시대 가게 되면서 불교, 도교 같은 새로운 종교들이 등장을 하고 또 사람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학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왜 그러느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 알다시피 남북조 시대는 사람이 살기 좋은 때였나요? 힘든 때였나요? 힘든 때였어요. 그죠? 사람이 살기 힘들면 종교를 통해서 뭔가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해. 그지? 자, 그런데 이 유교라고 하는 종교, 유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무엇을 강조한다라고 했나요? 유교, 유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 부모에게 효도하듯 나라에게 충성하면 가정이 평화롭고 나라가 평화롭다라고 하는 게 유학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죠?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부모에게 효도하듯 임금에게 충성하면 가정이 평화롭고 나라가 평화로워질 수 있다는 얘기가 위로가 되나요? 안 되나요? 별 위로가 안 돼요. 그죠? 그에 비해서 불교는 어땠어요? 너의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며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불교였잖아요. 그죠? 또 도교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어떤 욕망 이런 것들을 해소해 주는데 강점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또 이 도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학이 상대적으로 인기가 좀 떨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내용적인 측면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불교의 경우에는 종교이자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수행을 강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이상학이란 무엇이냐? 형체를 초월한 영역에 관한 연구와 학문을 일컬어 형이상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간은 왜 태어났는가? 인간은 왜 살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뭔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이 갖는 근원적인 철학적인 의문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가지고 형이상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의 경우에는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며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루은 종교였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좀 더 쉽게 말해서 유학은 부모에게 효도하듯 임금에게 충성하면 가정이 평화롭고 나라가 평화로워질 수 있다. 대단히 실천윤리적인 학문이자 종교였습니다만은 종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형이상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도교나 유교보다 약한 측면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철학적 수준이 당시 유학은 불교보다 낮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하지만 위진 남북조 시대가 수 그리고 당에 의해서 통일이 되면서 그리고 수나라 당나라 때 유교적 교양과 지식을 바탕으로 관료를 선발하는 과거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다시 사람들은 출세하기 위해서 열심히 유학을 공부하게 되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공영달이 편찬한 오경정의 같은 책들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오경 뒤에서 볼 건데요. 시경, 석경, 역경,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라고 해서 유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5가지 경전을 가지고 오경이라고 해요. 그리고 오경정의는 이 공영달이라는 사람이 그 오경에 대해서 해설해 놓은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보려면 뭐가 필요해? 교과서가 있어야지. 그래야 출제의 기준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공영달이 편찬한 오경정의 같은 책들이 이후에 과거 시험의 교재가 되고 경전 해석의 기본이 되었고 사람들은 출세를 하기 위해서는 과거 시험을 봐서 관리가 되어야 됐기 때문에 이런 책들을 열심히 공부했겠죠. 그죠? 그러면서 약화되었던 유학이 다시 어느 정도 되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것은 사람들이 유학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리고 유학이 국가에 많이 이용되면서 나타난 부흥의 모습이지 이렇다고 한더라도 유학이 실제로 도교나 불교 특히 불교처럼 형이상학적인 측면이 강화된 것은 아니었어. 그지? 여전히 유학의 내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불교 같은 종교에 비해서 인간의 마음이나 사물에 대한 성찰 이거는 왜 이러지?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생겼지? 이 세상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거지? 같은 이런 어떤 철학적인 형이상학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학은 부족한 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자, 여러분들 그런 거 하지 않나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스스로 노력도 많이 하는데 성적이 잘 오르지 않아. 그러면 옆에 공부 잘하는 애 어떻게 하는지 보고 쟤처럼 해보고 그런 거 하지 않나요? 네. 안 해봐서 모를 수도 있는데 유학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치주의 국가였던 송나라 때 오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유학의 수준을 불교나 도교처럼 좀 더 높여볼 수 있을까를 사대부들이 학자들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불교 도교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가 그러한 것들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유학에서도 이론적인 탐구 그리고 개인의 수양을 통해서 이루어내야 될 것을 강조하는 이러한 경향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네, 쉽게 말해서 유학이 형이상학적인 측면이 약하다 보니까 불교, 특히 불교의 형이상학적인 측면을 연구하는 방법을 가지고 와서 유학에도 그것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유학에서도 인간의 본, 성과 우주의 원리에 대해서 탐구하는 새로운 학문이 등장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성리학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에요. 넘어갈까요? 네. 자, 봅시다. 송나라 때 이 성리학을 연구했던 사대부들의 경우에는요, 인간과 사회 자연을 관통하는 어떠한 보편적인 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그것이 무엇일까를 찾고자 해요. 처음 보는 용어들이 많이 나오네요. 하나씩 이야기해 볼게요. 자, 사대부란 선비사자에다가 대부를 더한 말입니다. 유교적인 교양과 지식을 갖춘 사람을 선비라고 하고요. 대부란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하여 통치에 참여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거든요. 자,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송나라는 어떤 나라였다? 무슨 국가였다? 문치주의 국가였다. 그래서 송나라는 문치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지배층이었다? 유교적 교양과 지식을 바탕으로 과거를 통해서 통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지배층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대부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편적 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데 보편적 원리란 무엇이냐? 이런 거죠. 기독교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만들어지고 운영된 거 아닌가요? 그죠? 그거야.
이 세상은 도대체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움직이고 있는가? 기독교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성리학에서는 어떠한 원리가 있다라고 보았다는 거야. 그 어떠한 원리라고 하는 게 바로 이라는 겁니다. 송대의 사대부들은 이 세상을 만들고 움직이는 어떠한 하나의 원리가 있다고 보았고 그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탐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송시대 때 정이 같은 성리학자의 경우에는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모든 것들이 이라고 하는 어떠한 보편적인 원리에 의하여 하나로 묶여있다라고 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성즉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본성이 곧 우주의 원리와도 같다라는 겁니다. 뭔 소리인지 이해가 잘 안 되죠? 쉽게 말해볼게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인간이 만들어졌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인간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고 살아가는 존재인 거잖아요, 그죠? 그죠? 따라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뜻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까? 있는 거죠, 그죠?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성리학자들은 우주 만물을 구성하고 돌아가게 만드는 어떠한 원리가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인간 역시 그런 우주 만물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태어나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죠? 따라서 인간의 본성을 따져보면 우주의 원리가 반영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곧 우주의 원리와도 같다라고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죠. 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동차는 타이어, 바퀴, 엔진, 차체, 의자 등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한 군데 모아놓으면 자동차가 되나요? 그냥 붕 하고 가던가요?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조립을 해야 자동차가 되죠, 그죠? 그런데 그 원리는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그죠? 하지만 존재하고는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자동차의 본질은 그 자동차를 조립하고 부응하고 앞으로 가게 만드는 원리와도 같은 거지. 이해가 되나요? 네, 그게 바로 인간에 대해서 적용한 게 바로 성즉리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우주 만물의 원리인 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 오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자연 법칙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거는 완벽한 그 자체란 말이야, 그지? 따라서 인간의 본성이 우주의 원리와도 같다라고 한다면 인간의 본성은 기본적으로 옳은 거죠, 그죠? 맹자가 모든 인간은 착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성선설을 주장했는데 성즉리는 그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대충 좀 감이 오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생윤 시간에도 배우지 않나요, 성리학? 아직 안 배웠나요? 성리학이란 이름 이제 안 나오나요? 윤리와 사상에 나오나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남송대 가게 되면서 주희라는 사람에 의해서 성리학이 집대성됩니다. 집대성이란 모아서 크게 이루다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모아 하나의 완성된 이론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주희, 정의를 비롯한 여러 성리학자들의 연구를 남송대의 주희라는 학자가 싹 다 모아서 하나의 완성된 논리체계로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주희라고 하는 사람은 이후에 공자, 맹자급의 위인으로 존경을 받게 되면서 주자라고 불리게 되고요. 그래서 이 사람에 의해서 완성된 성리학을 주자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네. 자, 그래서 이 주희의 경우에는 그가 완성한 성리학을 통해서 무엇을 주장했느냐? 실천적 수행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을 회복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인간의 본성이 우주의 원리와 같기 때문에 인간이 기본적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본성을 지니고 있어, 그지? 그런데 왜 모든 인간은 바르게 살아가지 않지? 그렇죠. 뭐 불교에서는 욕심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리고 성리학에서는 후천적인 습관, 태어난 이후에 잘못 들어진 몸에 배인 습관이나 아니면 순간적인 감정 등에 의해서 나의 본성이 원래는 바른 것인데 가려지거나 어지럽혀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르게 살지 못한다는 거야.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 할 필요가 있느냐? 실천적인 수행을 통해서 나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을 주장했냐면은 첫 번째, 거경국민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잡념을 끈 상태에서, 온갖 잡다한 생각을 끈 상태에서, 경건한 상태에서 나의 마음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의 본성을 알게 될 것이고 그 나의 본성이 우주의 원리와 같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주의 원리를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해보셨어요? 선생님은 성리학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경물치지란 무엇이냐?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파고들 알면 이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거경국리에서 내 안의 본성과 우주의 원리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밖에 있는 내가 아닌 다른 존재와 사물들, 내가 살아가는 밖의 공간들은 이것은 그러면 우주의 원리가 어떻게 적용이 되어서 저런 게 만들어졌고 저렇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치를 끝까지 파고들어서 탐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올바르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대충은 이해가 되죠, 그죠? 자, 어쨌든 핵심은 거경국리 경물치지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는 거냐면은 공부해야 된다는 거야. 학문적 탐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주의 원리를 깨닫고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주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은 어떠한 논리다라고 보면 되냐면요. 지금 학문적 탐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지식인들. 송대의 지배층인 사대부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따라서 학문적 탐구를 할 수 있는 사대부들은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나갈 수 있어. 하지만 학문적 탐구를 하지 못하는 피지배층들은 어때?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나갈 수 없어요. 그죠? 따라서 사대부들이 농민 백성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어야 된다라는 논리로 활용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성리학이 사대부들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사상으로 이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또한 오랑캐들은 학문적 탐구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따라서 걔네들은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나갈 수 있는 존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한족이 그들 오랑캐들보다 우월하고 한족이 나서서 우리 중화가 나서서 오랑캐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화이관 중화 사상에도 이 성리학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에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네. 자, 송대 성리학의 특징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경보다 사서를 중시합니다. 오경이란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하였어요. 기존 유학에서 중시하였던 5가지 유교 경전을 말합니다. 시경, 서경, 주역, 역경이라고도 해요. 예기, 춘추. 이 5권의 책이 바로 오경입니다. 사서란 그것보다는 좀 덜 중요하게 여겨졌던 4개의 유교 경전이에요. 대학, 노노, 맹자, 중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원래 기존 유학에서는 사서보다 오경을 중시했는데 성리학에서는 오경보다 사서를 중시했다는 거야. 왜냐하면 성리학을 집대성한 사람 누구였어요? 주희가 이 사서에 성리학의 핵심이 들어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희는 이 사서에다가 밑줄을 쳐가면서 여기에 이 부분은 성리학의 무엇을 설명한 부분이다 라는 식으로 자신의 이론을 만들고 전개해 나갔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책이 바로 뭐냐면은 사서직주라는 책입니다. 깜짝이야. 주석을 달았다라고 했는데 주석 본적 네. 네, 책에 뭔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에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책 밑에 보면은 뭐뭐뭐 부연 설명 써놓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주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주희의 경우에는 사서에다가 그 주석을 달아서 자신의 성리학 이론을 전개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사서가 오경보다 더 중시되었다라는 것이고, 이 사서 집주는 주희의 핵심적인 사상이 담겨있는 책이었기 때문에 원나라 때 과거 시험에 교재로 채택되고 난 이후에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책으로 통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기독교에 성경이 있다면 성리학에는 뭐가 있다? 사서집주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자, 지금 대충 들어보니까 성리학의 내용이 이해가 잘 돼요, 안 돼요? 잘 돼요? 잘 안 되죠, 그죠? 굉장히 쉽게 다가오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워낙 이게 어렵다 보니까 주희의 경우에는 성리학을 제대로 가르치려면 어렸을 때부터 좀 가르쳐 놓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학이라고 하는 책을 써요. 성리학의 기본적인 개념과 더불어서 수행의 방법, 예절 같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어린이용의 책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소학을 익힘으로써 성리학을 공부할 준비 과정을, 배경 지식을 넓혀주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죠. 뭐 이런 책도 있었다 정도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빈칸이 있는데 뭘 좀 채워야 될 것 같은데 네, 뭐가 좋을까 하다가 재작년에 이거 한참 PPT 만들고 있을 때 딸들이 스파이 패밀리 열심히 보고 있었거든. 그래서 넣어놨어요. 네. 두 번째 특징, 맹자가 공자와 더불어서 성인으로 추앙받게 됩니다. 물론 맹자는 그 이전에도 존경받던 인물이긴 합니다만은 공자의 제자였고요. 실제로 공자만큼은 추앙받지는 못했던 인물이거든. 하지만 이 맹자가 성리학의 기본 전제가 되는 성선설이라든지 한 나라의 군주는 국가로부터 명을 받아 한 나라의 군주는 하늘의 명을 받아 이 땅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천명사상 같은 것들이 이 맹자가 주장을 하였기 때문에 이 성리학이 성립하고 또 융성해지게 되면서 맹자가 공자급 인물로 함께 추앙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자, 여기 부분이 조금 중요해요. 성리학에서는 대의 명분론과 화의관을 강조합니다. 왜 그러느냐? 모든 학문은 그 학문이 만들어지고 연구되던 시기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북송과 남송 시대에 만들어지고 연구되었고 완성된 학문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북송대와 남송대 어떤 일이 있었느냐? 북송대에는 거란족의 침략과 그들 연운 16주를 두고 송과 거란의 요나라 사이에서 오랫동안 전쟁이 벌어졌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후에는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가 화북 지역을 장악하게 되었고 송나라의 경우에는 수도였던 카이펑이 함락되면서 남쪽 항저우 이만으로 내려와서 남송을 세우게 되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이 송나라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다른 민족의 침략과 그들의 지배 혹은 갈등 속에서 말이 꼬였다. 금나라에 의한 남송에 대한 군사적 압박 같은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금과 남송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성리학은 연구되고 만들어지고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죠? 자, 원래 민족의식이란 다른 민족의 침략이나 지배 같은 것들을 받을 때 무척이나 강하게 작용하게 되죠. 예를 들자면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나라의 민족 문학 같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또 사람들에게 강조되고 했었잖아요. 그죠? 국어 시간에 배우지, 그지? 민족 문학 작가들에 대해서 많이 배우잖아요. 그죠? 지금은 그런 거 하는 사람 있나? 뭐 있을 수도 있는데, 그죠? 어찌되었든 이런 현실이 반영이 되었다는 거야. 따라서 이 금이라고 하는 여진이라고 하는 다른 민족의 침략과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한족들의 민족의식이 무척이나 강해질 수 있었고, 그런 강력해진 한족들의 민족의식이 이 성리학이라는 학문에 굉장히 강하게 반영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성리학에서는 대의 명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대의 명분이란 무엇이냐? 실리, 실질적인 이익보다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중대한 의리와 명분을 대의 명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안 되면 쉽게 좀 설명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의 가족들이랑 같이 저녁에 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사이코패스 살인마가 우리 집에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가족을 다 꽁꽁 묶었어. 그리고서는 죽여버리겠어 이렇게 하는데 문득 이제 재밌는 생각이 들었는지 여러분의 손에 칼을 쥐어주면서 너 살고 싶지? 네가 부모님 찔러 죽이면은 나는 너의 목숨을 살려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이코패스 살인마가 우리 가족들을 다 꽁꽁 묶었어. 나의 손에 칼을 쥐어주면서 너 만약에 이걸로 너의 부모님 찌르면 너는 살려줄게 라고 이야기를 해. 어떻게 해야 되지? 살인면 죽여요. 그런 선택지는 없다고 한다면? 내가 살고자 하는 실질적인 이익을 얻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죽여요. 그렇죠.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그죠? 하지만 그런 짓을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런 짓을 차마 사람이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게 대의 명분인 거야.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중대한 의의와 명분이라는 거죠.
대충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성리학에서 강조하는 대의 명분은 무엇이냐? 바로 상하의 위계 질서인 것이에요. 자, 우리 지난번에도 배웠는데 유학에서 말하는 이 상하의 위계 질서, 우리 인간 사회의 차별적인 사회 질서는 하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성리학에서는 바로 이러한 위아래 위계 질서는 하늘에 의해서 만들어진 또는 이 우주의 이치인 이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가정 안에서는 부모 자식의 관계가 되는 거고, 그죠? 국가에서는 임금과 신하,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중하와 오랑캐,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보았을 때는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리학에서는 모든 존재는 위아래에 위계 질서가 있다라고 보았고, 그것을 꼭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남송에게 지금 금나라에게 남송이 군사적으로 밀리고 있지만 오랑캐에게 항복한다는 것은 이 대의 명분에 어긋나는 일인가요? 부합하는 일인가요? 오랑캐에게 중하가 항복하는 거 어긋나는 일이에요? 부합하는 일이에요? 어긋나는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어떤 이 주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 남송이 지금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이 성리학에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러면서 화의관도 함께 강조가 되는 것이죠. 중하와 오랑캐를 구분하고 중하가 오랑캐의 우위가 있으며 우리는 그러한 위계 질서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세계가 그게 바로 화의관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역시 성리학에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작년에 배웠죠. 병자호란 때 지금까지 오랑캐라고 생각해왔던 청나라에게 조선의 왕 인조가 항복을 하고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맺어요. 그죠? 성리학적으로 대의 명분에 옳은 일인가요? 옳지 않은 일인가요? 옳지 않은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후에도 어떤 주장들이 나오게 돼요. 우리 아직 지지 않았어. 그지? 청나라와 맺었던 이 잘못된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어. 그렇게 해야 돼. 라는 주장인 북벌운동, 북벌론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바로 성리학의 영향을 받은 나라가 조선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19세기 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있었나요? 병인양요, 신미양요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서양 오랑캐들의 침략적 접근이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최익형 같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척화주전론 했었잖아요. 그죠? 오랑캐와 손을 잡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주장했던 것도 역시나 바로 이 성리학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우리 나중에 배울 건데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서양 세력들의 침략적 접근이 있었을 때 천황을 중심으로 서양 오랑캐들을 몰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존왕양이론 같은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였거든요. 이런 것 역시 모두 성리학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네, 이후의 성리학은 송나라에서 동아시아 각 지역에 전파가 되면서 충, 효, 예와 같은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를 전파하는 데 영향을 주었고요. 이 성리학은 기존 유학보다 훨씬 더 철학적 수준이 높아진 것이었기 때문에 인간과 자연에 대한 사람들의 철학적인 생각을 더 심화시켜주는 데 영향을 주기도 한 학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이 성리학은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 널리 퍼져 나가게 됩니다. 서원은요, 사설 교육기관이에요. 나라가 만든 것이 아니라 개인이 세운 교육기관이죠. 서원이 하는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성현, 돌아가신 훌륭한 분들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 후학, 나에게 가르침을 이어받을 사람, 후배 또는 제자가 되겠죠.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서원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송대 지배층이었던 사대부라는 사람들, 유교적 교양과 지식을 바탕으로 과거를 통해서 통치에 참여하는 이들은 서원에서 교육받고 서원을 통해서 과거에 응시하고 서원을 통해서 함께 모이고 함께 공부하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송나라는 지주의 국가였고 그래서 유교적 교양과 지식을 바탕으로 통치에 참여하는 사대부가 지배층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대부들은 서원에서 교육받고 서원을 중심으로 뭉치고 서원을 중심으로 성리학을 계속 계승해 나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리학은 서원을 통해서 지배층들에게 확산 계승되어 나갔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됐나요?
네. 자, 그러면서 이 서원을 통해서 학문을 연구했던 4대 부들, 당연히 어떤 서원에서 어떤 스승 밑에서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학문적 경향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 경향을 바탕으로 이런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자기의 의견이나 국가 정책에 대한 의견도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죠? 그래서 어떤 서원 출신이냐에 따라서 어떠한 학문적 경향을 갖느냐가 바뀔 수 있고, 어떠한 학문적 경향을 갖느냐에 따라서 어떤 정치적 주장을 하는지가 나뉘고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서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같은 정치적 의견을 갖게 되면서 하나의 정치적 집단을 이루기도 하니 우리는 그런 것들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붕당이라고 부른다. 조선시대 때 붕당 정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붕당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향약, 향촌 자치 규약이에요. 향촌이란 지방의 마을 단위의 공동체를 향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규약은 규칙과 약속이죠. 다시 말해서 지방의 마을 단위의 공동체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들이 만든 규칙과 약속을 가지고 향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법과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가 우리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까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다 정해줄 수는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학교 내에서 규칙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뭘 만들게 되나요? 규칙을 만들잖아요. 그죠? 학생생활 규정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향촌 단위에서도 향촌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향촌 자치 규약을 만들었으니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향약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네,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상부상조의 정신, 사람들이 서로 어려울 때는 마을 공동체 사람들이 함께 돕는다 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 봅시다. 마을 공동체의 규칙과 약속을 만들 때 어떤 사람들의 영향력이 강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을까? 신분이 높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송나라 때는 그게 누구였던 거야? 사대부들이었던 거야. 그리고 사대부들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유교, 성리학이 들어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때 마을 공동체의 규칙과 약속은 유교적인 윤리, 성리학적인 내용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유교, 성리학이 뭔지 잘 이해는 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이 지키고 살아야 됐었던 사회적인 여러 가지 규칙과 약속들은 상당히 성리학적인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들은 성리학적인 규칙과 약속들을 지키고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리학이 한 국가와 사회를 지배하는 사상으로서 널리 활용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네, 요거까지만 할게요. 뭐라고? 2분 남았어요. 43분, 50분에 끝나잖아. 55분에 끝나. 55분? 뭐 해나 보네. 45분에 끝나. 아, 그렇지. 진짜 10분 남은 거잖아요. 그치? 사기를 치고 있어, 이게. 네. 한 페이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나라로 가봅시다. 자, 명나라의 경우에는 알다시피 몽골족이 지배하였던 원나라로부터 독립을 이루어내고 다시 중국을 되찾아서 세운 나라가 바로 명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넘어가는 것은 단순히 왕조가 바뀌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몽골이라고 하는 유목민족 국가에서 다시 한족의 국가로 되돌아온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한족의 전통 문화, 그 중에서 핵심인 유교 문화의 부흥을 명나라 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강조하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가 상당히 억압되고 훼손되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일본의 식민 지배로부터 독립하게 되면서 우리의 전통 문화를 되살리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원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몽골족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중국에 오랫동안 살아왔던 한족들의 전통적인 문화, 그 가운데 핵심인 유교적인 전통과 문화가 상당히 많이 억압되고 훼손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나라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는 그것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다시 사람들 사이에 멍태조 주원장 때부터 유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각들, 이념적 가치들, 이런 것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요. 또한 과거 시험
시험도 치러지게 되는데 이때 성리학이 가장 핫한 학문이었기 때문에 원나라 때에 이어서 성리학이 마찬가지로 명나라 때에도 과거 시험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관학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선생님 방금 원나라는 유목민족 국가였어요. 그죠? 그래서 걔네들도 원나라 때 이 과거 시험을 보았고 그리고 성리학이 그 사서 집주가 과거 교재로 채택되었다라고 했는데 이 성리학이 여기 다시 한번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나라 때 과거 시험을 봤을까 안 봤을까? 원나라 때 과거 시험 봤을까 안 봤을까? 보기는 봤는데 네, 거의 보긴 안 봤어요. 봤어요. 하지만 사실 큰 의미는 없었어요. 그리고 시험 제도가 꾸준히 원나라 내내 이어졌던 것도 아니었어. 잠깐 이거 하자라고 해서 나왔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왔다가 사라졌다가 반복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성리학이 과거 시험의 기준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관료 선발의 제도의 운영이 된 것은 활용이 된 것은 언제부터라고 보아야 된다? 실제로는 명나라 때부터로 보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면서 주희가 쓴 사서 주주는 과거 시험의 교재가 되었고요. 이제 성리학으로 과거 시험 봐야 되니까 사람들 공부할 때 교과서도 있지만 뭐도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시험 공부할 때 교과서만 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뭐도 보나요? 문제집도 보고 참고서도 보잖아요. 그죠? 사서 집주를 공부하기 위한 참고서 같은 것들이 필요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나라 때 지금까지 연구되었던 성리학 책들을 싹 다 모아가지고 백과사전식으로 만들어낸 성리대전 같은 책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과거 시험의 참고서로 널리 활용되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우리 뒤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할 텐데 명나라 그리고 청나라 때 중국 사회를 지배했던 지배층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은 신사라고 불러요. 신사. 우리가 영어로 하는 젠틀맨을 왜 신사라고 번역을 했느냐? 신신사들. 젠틀맨이 영국의 지배층이었거든. 젠틀이계층. 그래서 이 지배층이라고 하는 용어를 당시 중국에서 한자로 번역을 할 때 우리나라의 신사에 해당하는군 이라고 해서 젠틀맨을 신사라고 번역을 하게 된 거예요. 네, 둘 다 땅도 많고 돈도 많고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었거든요. 자, 아무튼 명나라 때 지배층을 신사라고 불렀고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과거를 통해서 자신의 학문적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신사들의 머릿속에도 무엇이 들어있었다? 성리학이 들어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명나라 사회는 이들 신사에 의해서 지배되고 사회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신사가 만들고 유지하고자 했던 명나라 사회의 질서에는 어떠한 사상의 영향력이 강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 성리학의 영향력이 강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서 명나라 때 성리학적인 사회 질서가 만들어지고 정착되고 그대로 사회 질서가 운영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네, 신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교재 오른쪽에 선생님이 좀 자세하게 넣어놨어요. 예전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는 꽤나 자세하게 다뤘는데 우리 교과서는 또 그냥 어물쩍 이야기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냥 대충 신사란 명나라 그리고 청나라 때 중국 사회의 지배층이었구나. 과거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학문적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사회적 특권을 국가로부터 받은 사람들이구나. 그것을 바탕으로 명나라 그리고 청나라 때 중국 사회를 지배했던 지배층이었구나. 대략 이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앞으로 우리가 나오는 내용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뒤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